박 사장님이 장부를 채 다 확인하기도 전에 바깥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야 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호기심과 불쾌감이 섞인 표정으로 문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밥 달라는 건지 돈 달라는 건지 모르겠네 하고 작게 중얼거리더니 다시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 좁은 백반집 안은 숟가락과 그릇 부딪히는 소리로 여전히 분주했지만 뭔가 불편한 기운은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가에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옷은 낡고 색이 바랬고 머리는 부스스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식당 안을, 벽에 붙은 가격표만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할머니를 부르지 않았고 할머니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서민 동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가난한 모습이었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구걸하는 눈빛이 아니라 그저 아무 말 없이 존재하지 않는 듯 조용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 씨는 일찌감치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할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고 할머니를 한 번 더 힐끗 보게 되었습니다. 식당은 손님으로 붐볐고 아무도 지혜 씨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할머니에게 다가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식사하시겠어요? 할머니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구겨진 지폐 몇 장뿐, 가장 싼 백반 한 그릇 값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본 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무료 나눔 식사가 있어요. 앉아서 드세요. 사실 그런 식사는 없었지만 배고픈 할머니가 그냥 돌아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빼주고 다른 손님들처럼 생선구이와 국이 있는 백반 한 상을 빨리 차려드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지나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 사장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다른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장님의 성격을 잘 알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 사장님은 할머니 자리로 직행했습니다. 백반을 훑어본 뒤 지혜 씨에게 차가운 눈빛을 던지며 물었습니다. 누가 저 할머니 밥 먹으라고 했어? 돈은 누가 내는데? 지혜 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낼게요. 짧은 순간 식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싸움이라도 날까 고개를 들었지만 큰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님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지만 가시 돋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당은 자선 사업하는 곳이 아니며 돈 없는 사람은 나가달라고, 자리를 차지하지 말라고, 지혜 씨 같은 사람이 있으면 식당은 금방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밥 먹던 사람들은 모른 척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릇과 수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지만 누구도 움직이거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떠나기 전 할머니는 지혜 씨를 돌아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혜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백반 한 그릇일 뿐인데 백반 한 그릇 때문에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씁쓸해져야 할까? 바로 그날 오후 박 사장님은 모든 직원을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길게 설명할 것도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지혜 씨,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녀는 해고당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박 사장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해고하는 방식은 식당 전체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지혜 씨를 겼는지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심지어 아는 가게 몇 군데에 전화해서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은 받지 말라고 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지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었고 듣고 싶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해질녘
앞치마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길이 멀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이 삶이 쉽지는 않지만 견딜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맡은 일을 잘하고 부지런하고 눈치껏 행동하면 된다고. 하지만 오늘 그녀가 가장 잘한 일이 바로 해고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저 한 끼 식사를 내준 단순한 친절이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익숙한 골목을 지나던 지혜 씨는 길끝에 작은 가게가 문 닫힌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방금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그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기에는 너무 바빴습니다. 길가에는 노숙자 몇몇이 모여 종이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삭임과 타닥거리는 불꽃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 씨는 문득 추위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어디에 계실까? 뭘 드셨을까? 아마 할머니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지혜 씨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몰랐습니다.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날이 그녀가 감히 꿈꿔본 적 없는 어떤 일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비는 아니었지만 지혜 씨의 마음처럼 차갑고 끈질기게 내렸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가게 처마 밑에 앉아 작은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몰랐지만 단지 월세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텅 빈 방에는 4개의 벽과 덜덜거리는 선풍기뿐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온갖 생각이 밀려들 것이고 자신이 방금 해고되었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현실과 마주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골목 입구에서 호떡을 파는 아주머니가 포장마차를 끌고 돌아오다가 지혜 씨를 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몇 마디 묻더니 말없이 아직 따뜻한 호떡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지혜 씨가 사양하려 했지만 아주머니는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짧게 말했습니다. 저녁 대신 먹고 몸이나 녹여. 지혜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운 비 속에 호떡 하나가 배를 채워주지는 못하겠지만 자신이 완전히 잊힌 존재는 아니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천천히 호떡을 먹으며 지혜 씨는 낮에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속삭이듯 작게 말하던 모습, 당연히 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친절을 받았을 때의 놀란 듯한 눈빛. 문득 지혜 씨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해고당해서가 아니라 이런 곳에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길거리의 하얀 빗줄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지혜 씨는 할머니가 아직 잠잘 곳을 찾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월세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남은 찬밥과 물 한 병을 챙겨 낮에 할머니가 사라졌던 골목으로 뛰어갔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단지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잘못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자신 안에 남아있는 작은 친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은 골목 끝, 문 닫은 약국 처마 밑에서 할머니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할머니의 야윈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다가가 밥과 물병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혜 씨는 그저 미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보고 다시 지혜 씨를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할머니는 고마워, 아가씨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비 오는 밤에 식은 밥 한 끼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혜 씨에게 그 순간은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계산적이고 냉담한 세상에서 때로는 아주 작은 것 하나로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 씨는 예전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간 것이 아니라 직원 카드를 반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사장님을 그렇게 일찍 마주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지만 식당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 사장님은 지혜 씨를 보자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여긴 왜 왔어? 지혜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카드 반납하러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님은 힐끗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지혜 씨는 뒤돌아 그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길거리로 나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길모퉁이에 채 이르기도 전에 뒤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검고 번쩍이는 고급 승용차 5대가 박 사장님의 식당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누구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쏟아져 나와 수군거렸습니다. 어휴, 저런 차는 누가 타는 거야? 박 사장님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누가 봐도 지위가 높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뒤이어 똑같은 차림의 네 남자가 더 내렸는데 모두 표정이 엄숙했습니다. 동네 전체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너무나 낯설고 예상 밖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한쪽으로 비켜서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당 안의 사람들도 밖으로 뛰쳐나와 모두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차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식당 쪽을 돌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요쳤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다. 지혜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제의 그 초라했던 할머니가 지금은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차분했지만 누구도 착각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어제 식당에서 쫓겨나고 박 사장님에게 밥상을 엎어지고 모욕당하고 내쫓겼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 할머니를 알아본 몇몇은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어제는 구걸하는 것 같았는데 저 할머니 누구인데 저런 차를 타? 그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식당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박 사장님을 스쳐 지나간 눈길이 지혜 씨에게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몸짓에 동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서류 가방을 열고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불과 몇 분 만에 소문이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 할머니는 바로 부동산 업계의 큰손인 강 회장님이었습니다. 어제는 가난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남몰래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러 다니셨던 것입니다. 마치 천둥이라도 맞은 듯 어제 수군거리고 예면했던 사람들은 이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몸이 굳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지혜 씨는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녀는 웅성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강 회장님의 눈길이 다시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갯짓만이 아니었습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카드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글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저를 만나러 와주세요. 주소는 아래에 이름도 직함도 없었지만 카드를 건네는 사람의 눈빛에서 지혜 씨는 이것이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초대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두려움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주 크고 중요한 어떤 문이 자신의 눈앞에서 살며시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집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길가에 있었습니다. 아주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세련되고 단정했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조용하고 정중하며 단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넓은 거실, 짙은 색천으로 덮인 소파에 강 회장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온화한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이라기보다는 오랜 역사를 가진 가문의 수장처럼 보였습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충분한 경험을 쌓은 사람처럼요. 지혜 씨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강 회장님이 먼저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아주 친근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위압적이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지혜 씨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식당에서의 일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혜 씨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처럼요. 그녀는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나 빈손으로 도시에 올라와 자수성가했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석 달 내내 묽은 죽만 먹었고 월세 낼 돈이 없어 시장 바닥에서 잠을 잔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지는 않았지만 단지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골목에서 팥빙수를 팔던 아주머니였는데 매일 밤 말없이 팥빙수 한 그릇을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절대 묻지도 않고 부담스럽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을 삶에 붙잡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후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사업계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 여기서는 회장님 본인이 여성으로 설정. 은 현재 큰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예전처럼 소박하고 말수가 적으며 과시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시절의 감각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그녀는 직접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아직도 선의를 믿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가게 이미지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은 주인,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외면하는 눈빛들을요. 하지만 그녀는 지혜 씨도 보았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용히 오른편에 서기를 감행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말을 멈추고 지혜 씨의 눈을 똑바로 보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동정도 사과도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한 것은 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어요. 지혜 씨는 침묵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답을 기대한 적도 없었고 어제의 작은 행동이 오늘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님이 내 팀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라고 말했을 때 지혜 씨는 숨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님은 지혜 씨 앞에 서류철 하나를 놓았습니다. 겉표지에는 두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프로젝트 관리자, 박지혜. 지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체계와 계획,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갖춘 규모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보여주기 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직업이었고 강 회장님은 지혜 씨가 이 일을 맡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지혜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쁘면서도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자신은 평범한 출신에 내세울 만한 학력도 없고 무언가를 운영해 본 경험도 없는데 왜 자신일까? 강 회장님은 지혜 씨의 마음속 망설임을 알아챈 듯 말했습니다. 선한 마음에는 학력이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은 굳건함과 친절함이죠. 나머지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혜 씨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은 경험이 아니라 아무도 함께 서주지 않을 때 오른편에서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은 지혜 씨에게 당장 결정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행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 내일 아침에 다시 와요. 그 집을 나서며 지혜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늘 허드렛일이나 하고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으며 경쟁 사회 속에서 움츠리고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식당에서 일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박 사장님의 모진 말들, 빗속에서 찬밥을 받았을 때 할머니의 미안해하던 눈빛, 잠시나마 밥을 퍼주고 그릇을 바꿔주고 테이블을 닦아주며 고마워하던 사람들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이 사회에 무엇이 남을까? 다음 날 이른 아침, 지혜 씨는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강 회장님은 현관 앞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를 보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찻잔 하나를 더 내려놓고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없이도 지혜 씨는 자신이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은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지혜 씨는 재단 본부로 안내되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요란한 간판도 없었고 큰 조직의 본부라는 느낌도 없었지만 내부는 모든 것이 깔끔하고 명확하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밝았고 벽에는 이전의 지역사회 활동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무료 급식소, 빈곤 아동을 위한 무료 교실, 수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임시주택 등의 모습이었습니다. 직원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바빴고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누구도 불평하거나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친근한 미소로 지혜 씨를 맞이했지만 아첨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이야기, 밥상이 엎어졌던 일, 강 회장님이 직접 그녀에게 책임을 맡긴 일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특별 대우의 이유로 삼지 않았고 지혜 씨 또한 다른 대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선영 팀장님이 지혜 씨를 직접 지도했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고 침착하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3일 동안 지혜 씨는 거의 선영 씨를 따라다니며 각 부서를 둘러보고 서류를 읽고 지원 요청 전화를 듣고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지혜 씨는 한부모 가정의 지원 신청서를 처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산업재해로 일을 잃었고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인 두 아이는 학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서류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병원비 영수증 사본, 동사무소 확인서, 이전에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의 추천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었지만 지혜 씨는 거의 10분 동안 컴퓨터 화면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승인 버튼을 누르지도 확인 전화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선영 팀장님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아직 망설여진다면 아직 그 사람이 왜 필요한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지혜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꾸짖는 것도 조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벼운 한마디였지만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혜 씨는 그 여성의 집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골목 끝 16제곱미터, 약 5평짜리 작은 월세방이었습니다. 벽은 얼룩덜룩했고 가구는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두 아이는 낮은 나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고 지혜 씨를 잠시 쳐다보더니 다시 숙제에 집중했습니다. 엄마는 한쪽에 누워 있었는데 다리에는 깁스를 하고 팔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지혜 씨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밝히지 않고 잠시 앉아 있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공사장에서 떨어지는 사고, 회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모아둔 돈은 약값으로 겨우 충당했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혜 씨는 특별히 인상 깊은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간결하고 상세하게 지원 제안서를 작성했고 망설임 없이 승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선영 팀장님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비극적인 무언가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옳은지 알아볼 수 있는 침착함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다음 날들, 지혜 씨는 재단의 운영 방식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확한 표들, 오류 없이 각 사례를 추적하는 기록들. 모든 서류는 숫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한 사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돕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도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기술 교육, 무이자 대출, 일자리 소개, 재정착 지원,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이들을 위한 심리 상담 등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작거나 자격이 없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오면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노력해야 할 이유가 있었으며,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조용히 매일 운영되는 선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 팀장님이 그녀 앞에 새로운 서류처를 놓았습니다. 글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터넷에 퍼진 한 사건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가난하고 불쌍한 척 연기해서 동정심을 사고 돈 많은 사람의 후원을 받았다는 비난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 여성은 바로 지혜 씨였습니다. 이상한 계정에서 시작된 글은 순식간에 여러 소셜미디어 페이지로 퍼져나갔고 자극적인 제목들이 붙었습니다. 현대판 신데렐라의 진실, 평범한 식당 종업원에서 억대 아파트까지 한 영리한 여성의 완벽한 시나리오. 이것이 그녀가 현재 위치까지 올라간 방법이다. 증거도 명확한 출처도 없었지만 외부 사람들이 술렁이고 의심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지혜 씨는 악의적인 댓글들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심의 세계에서는 어떤 해명도 무의미했습니다. 자신의 일 때문에 재단이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았고 자신을 믿어주었던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도시 곳곳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예전에 식당 종업원으로 일할 때 들렀던 오래된 길들, 길거리 음식점들을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한 번 오해를 사면 다시는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밤, 그녀는 강 회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묻지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대답할 필요 없어요. 해명 글 같은 거 쓰지 말아요. 반대로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내가 기자회견을 열 겁니다. 지혜 씨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무엇을 하려는지는 몰랐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닐 것이라는 것도요. 그것은 과거와 진실과 그리고 그녀가 걸어가는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던 모든 사람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월요일 아침 도심의 작은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배경도 유란한 음악도 격식 있는 초대 손님 명단도 없었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공간은 가득 찼습니다. 크고 작은 언론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요 언론사부터 자극적인 이야기를 쫓는 소셜미디어 채널까지. 그들이 온 것은 지혜 씨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녀 뒤에 있는 이름, 강 회장님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도시에서 가장 큰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끊임없는 지역사회 활동으로 국가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강 회장님 오른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카메라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렌즈는 마이크 앞에 평온하게 앉아있는 백발의 여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수군거림이 잦아들자 강 회장님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원고도 미리 준비한 글도 없었습니다. 차분하고 느린 목소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가난한 할머니로 변장하고 식당에 갔을 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모욕당했던 일,
하지만 그 와중에도 조용히 자신을 위해 밥값을 내주고 유자를 빼주고 있지도 않은 무료 나눔 식사라고 거짓말까지 해준 젊은 여성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 여성이 바로 지혜 씨였습니다. 회장님은 말했습니다. 그날 식당에 있던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그 식사가 제 인간에 대한 마지막 믿음에 대한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만약 그날 지혜 씨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그 믿음을 영원히 접었을지도 모릅니다. 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지혜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무릎 위에 놓고 반짝이는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강 회장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혜 씨에 대해 알아본 과정, 그녀를 재단에 초대한 이유, 지혜 씨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들, 그녀가 승인했던 서류들, 그녀가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자신을 믿을 필요는 없다고, 모든 서류는 검증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 씨의 도움을 받았던 가정을 방문해 보거나 지혜 씨가 승인한 장학금을 받은 아이에게 물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자선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지출된 모든 돈은 감사를 받고 우리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지혜 씨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류 가방을 열어 어젯밤부터 준비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조작된 기사들이 체계적으로 유포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같은 시점에 같은 가상 계정 그룹을 통해 같은 방식으로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자들은 이것이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작전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민감했습니다. 나이든 기자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지혜 씨가 아니라 강 회장님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혜 씨처럼 경험 없는 사람에게 프로젝트를 맡긴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방 전체가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님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지만 지혜롭지만 인자함이 부족한 사람은 누구도 가르칠 수 없다고요. 그 말은 그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가장 뜨거운 인용구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주요 신문들이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기사들은 삭제되었고 완전히 다른 제목으로 새로운 내용들이 게시되었습니다. 한 인터넷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식당에서 쫓겨났던 사람이 오늘 자신에게 밥 한 끼를 사주었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한 방송국은 해고된 식당 종업원에서 수백 명에게 혜택을 주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되기까지의 지혜 씨의 여정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혜 씨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그녀 뒤에 선강 회장님과 그 재단이 수년 동안 해온 모든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론은 뒤집혔습니다. 비꼬는 말들은 점차 사라지고 동정적인 댓글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잘못된 것을 믿었었다. 이제 다시 읽어보니 내 자신이 부끄럽다고 썼습니다. 다른 사람은 좀 더 부드럽게 밥 한 그릇이 인생을 바꿨네. 정말 인과응보는 아무도 모르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저녁, 모든 사람들이 본부를 떠난 후에도 지혜 씨는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이 지나가다가 그녀 앞에 새로운 서류철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최근 역사적인 홍수가 발생한 중부지방에서 곧 시작될 새로운 프로그램의 운영 책임자로 지혜 씨를 추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백 가구가 임시 거처에서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론이 두렵거나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가면 지금과 같은 마음을 유지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님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강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밑바닥에서 일어선 경험이 있다면 높은 곳에 섰을 때 자신을 지키는 방법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지혜 씨가 사무실을 나설 때 그녀는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식당에서 쫓겨났던 소녀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무시당하고 사회 변두리로 밀려난 가난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그녀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빚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친절의 이어짐을요. 그날 오후 마지막 햇살이 가로수 잎사귀 사이로 희미하게 비칠 무렵 박 사장님의 식당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들은 조용히 놓여 있었고 예전처럼 그릇 부딪히는 소리나 손님들의 시끌벅적한 주문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다 힐끗 쳐다보고는 마치 안에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 사장님은 계산대 뒤에 앉아 지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소식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강 회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담은 영상 클립들이 편집되어 소셜미디어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와 함께 식당에서 일했던 사람들, 물건을 납품했던 상인들, 단골이었다가 그녀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질려 조용히 발길을 끊었던 사람들의 수많은 고발 글들이 뒤따랐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예전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채소를 사러 가면 상인은 가격을 말해주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고 골목 입구에서는 아이들이 더 이상 인사하지 않았으며 이웃 아주머니들은 얼굴을 피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한 것은 손님이 끊기거나 나쁜 평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남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시절에 그녀가 알았던 사람. 어제 오후 식당을 처음 열 때 그녀가 도움을 요청했던 어둠의 사업가 최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밥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오래된 빚 때문에 왔습니다. 최 씨는 목소리를 높여 위협하거나 험악한 표정을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계약서는 없지만 증인이 있는 대출 금액이 적힌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식당이 부실채무로 압류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자신이 제시하는 계획대로 하라는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그 계획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가 늘 해오던 더러운 수법이었습니다.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가짜 계정을 몇 개 사서 사람을 고용해 글을 쓰게 한 다음 인터넷에 올리고 이미지와 소문을 뒤섞어 사람을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말했습니다. 그 지혜라는 애가 천사가 되고 싶어 하니 땅바닥에 몇 번 떨어지는 충격을 줘야지. 사람들이 뭘 믿는다고? 진실. 아니, 그들은 자신들을 통쾌하게 만드는 것을 믿어. 박 사장님은 모든 것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죽도록 싫어했지만 자신에게 감히 반대했던 그 아이, 지혜가 이제는 선행의 상징처럼 칭송받는 것은 더 싫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음습한 분노가 끌어올라 모든 이성적인 생각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글들이 나타났습니다. 익명의 계정이 친절한 소녀가 가난한 노인을 도운 이야기 뒤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인생 역전 계획이 있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는 지혜 씨가 강 회장님 옆에서 자선단체 본부 앞에 서 있는 사진이 첨부되었습니다. 사진 설명은 신랄했습니다. 가난한 척, 착한 척, 완벽한 연기. 단 24시간 만에 수많은 다른 계정들이 동조했습니다. 지혜 씨의 옛 동창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예전에 그녀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다른 계정은 지혜 씨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과 함께 가난한 사람이 이런 데서 밥을 먹는다고?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고 아무도 사실 여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론은 단지 지혜 씨를 비난할 충분한 이유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지혜 씨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열고 수십 개의 낯선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몇몇은 짧게 뻔뻔한 사기꾼, 가식적으로 살면 언젠가 벌 받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페이스북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는 글들을 몇 분만 읽어보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분노의 물결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박 사장님에게 해고당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했을 때, 비오는 밤 임시 거처를 찾아 헤맸을 때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어떤 상처는 추위나 배고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의심과 악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 회장님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대답하지 말아요. 해명 글 같은 거 쓰지 마세요. 반대로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명예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산골 마을의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악성 루머와 함께 자신의 사진을 보고 지혜 언니도 나쁜 사람인가? 라고 자문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사람들이 자선단체 본부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지혜 씨에게 나와서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확성기를 들었고 어떤 사람은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만 튀어도 재단 전체가 여론의 폭풍 속으로 휘말릴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몇백 미터 떨어진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사장님도 길끝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처음과 같은 일기양양한 표정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후회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혜 씨가 과거 자신이 처했던 상황, 온 세상이 등을 돌리는 상황에 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가 반격할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날 지혜가 할머니에게 밥값을 내주지 않았다면, 만약 그 백반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이 수렁에 빠졌을까? 그리고 만약 지혜의 친절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의자에 편안히 앉아 다른 사람이 대신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었을까? 기자회견은 도심의 큰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마이크들이 미리 설치되어 있었고 카메라 조명이 환하게 빛났으며 수십 명의 기자들이 좌석 앞에서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공기는 폭발 직전처럼 무거웠습니다. 모든 시선은 한 사람, 지혜라는 이름의 여성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론의 중심에 서서 가짜 신데렐라, 기회를 노리는 여자, 이야기를 꾸며내 인생을 바꾼 가난한 여자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와 도시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던 권력 있는 인물, 강 회장님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님이 누구인지는 그가 위험 있는 모습과 차분한 태도, 사람들을 놀라게 한 고급 승용차 행렬과 함께 박 사장님의 식당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가난한 노인의 모습으로 지혜 씨 손에서 밥을 조용히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이야기가 밝혀진 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되돌아보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가득 찬 회견장에서 지혜 씨는 강 회장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빛은 차분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마이크가 켜졌을 때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혜 씨가 아니라 강 회장님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으며 단호했습니다. 그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직인, 서명, 화면 캡처,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체계적으로 조직된 비방 작전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글들은 모두 조작되었고 배후의 계정들은 중개업체를 통해 고용되었으며 편집된 사진들과 근거 없는 이야기들은 모두 확인 및 검증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동정을 호소할 필요 없이 단지 사실만을 제시했습니다. 회견장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고개를 숙였고 인터넷에서 지혜 씨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이제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박 사장님과 최 씨라는 이름의 남성 사이의 메시지 내용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허위 정보 유포 계획,
단 몇 개의 글만으로도 온 나라가 그 여자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는 약속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젊은 기자 한 명이 일어서서 머뭇거리며 질문했습니다. 그럼 강 회장님께서 직접 노인 모습으로 그 식당에 가셨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겁니까? 강 회장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시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방황의 시기. 정말로 친절한 사람들만이 잠시 멈춰서서 배고프지 않으세요? 라고 한마디 물어봐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시기, 큰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고 가족도 친구도 없었을 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를 떠나 노동자들 사이에서 살기로 결심했던 때를요. 그날 식당에 들어갔을 때 그는 누구의 마음을 시험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배고팠고 지혜 씨는 그가 누구인지 알 필요 없이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강력하게 지혜 씨를 돕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강 회장님은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 선뜻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절은 부유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해견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혜 씨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떤 변명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이 스스로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기자회견 후 언론은 빠르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를 칭찬하는 기사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친절을 지킨 여성, 일상 속의 귀한 마음,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지혜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여론은 그녀를 옹호하고 안타까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사과 댓글을 남겼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믿었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에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강 회장님이 맡긴 자선단체에서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내밀어줄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모든 일이 시작된 작은 동네에서는 박 사장님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거의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존경했던 사람들은 이제 피했고 예전에 일했던 사람들은 다른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 있던 최 씨 역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모든 증거를 관련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식당 주인과 공범이 착한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내 모함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온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다시 한번 불타올랐고 이번에는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박 사장님은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동료였던 사람들, 손님이었던 사람들, 아는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이 눈앞에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옹졸한 질투심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그날 해가 지기 전 지혜 씨의 자선단체에서 온 젊은이들 그룹이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식료품과 생필품을 가져왔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건강검진을 열었습니다. 길가에 버려져 아무도 돌보지 않던 낡은 집은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지혜 씨였습니다. 그녀는 복수하러 온 것도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과거의 자신과 강 회장님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동네 사람들은 처음으로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다른 눈으로 지혜 씨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가와 말을 걸었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으며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한 눈빛으로 돌아섰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박 사장님은 식당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지혜 씨의 모습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아무 말도 없이 마치 아무런 원한도 없다는 듯 가볍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명성,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기자회견 일주일 후 지혜 씨는 평소처럼 자선단체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있는 밝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노동자들의 이른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새소리가 들리는 곳,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단순한 셔츠를 입고 낡은 스쿠터를 타고 익숙한 분식집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길을 걸을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첫 며칠 동안 지혜 씨는 아는 사람들과 낯선 사람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손편지들, 언니 덕분에 착한 마음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짧게 적힌 메시지들. 예전에 문 앞에서 넘어져 그녀가 안아주었던 한 여자아이는 그녀에게 그림을 그려 선물했습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그림 속 미소는 초여름 햇살처럼 밝고 선명했습니다. 어느 날 지혜 씨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낯선 소포를 받았습니다. 갈색 종이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단정하고 또박또박 쓴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 씨, 제가 바로 그때 식사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드릴 것은 많지 않지만 그날 덕분에 제가 다시 마약 중독 치료센터로 돌아갈 힘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합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혜 씨는 편지를 접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팀원들과 함께 중부지방수의 지역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더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미소는 그녀에게 식당을 빈손으로 떠나 텅 빈 마음으로 정처 없이 시끄러운 도시를 헤맸던 첫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박 사장님을 분노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분노는 가라앉고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뒤섞인 다른 감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한 번은 옛 식당 앞을 지나가다 박 사장님이 홀로 서서 길거리를 내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간판은 벗겨졌고 손님은 뜸했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해서 여전히 밥을 먹으러 왔지만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는 안으로 들어가지도 오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박 사장님이 잃어버린 것들은 지혜 씨가 빼앗아서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자신을 연결하는 끈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오후 가랑비가 내릴 때 지혜 씨는 한 대학교에서 열리는 강연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현대 사회의 선행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당 중앙 의자에 앉아 집중하고 있는 수백 명의 학생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회자가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선행 때문에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잃었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고 한밤중에 갈 곳 없이 서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날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여전히 그 할머니에게 그 백반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명성 때문에 그분을 도운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이 배고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어떤 학생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학생은 계속 눈을 깜빡였습니다. 거창하거나 구호를 외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지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도왔던 때, 혹은 반대로 예면했던 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지혜 씨는 지붕 위로 타닥거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학교를 나섰습니다. 한 학생이 달려와 그녀의 손에 손으로 쓴 작은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다시 착한 마음을 믿게 되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드를 가볍게 쥐었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지혜 씨는 발코니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도시의 일부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도로, 상점들의 불빛이 반짝이는 강물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그들 중에 과거의 자신처럼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 회장님이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강원도로 갑니다. 가난한 마을의 지역 학교를 열어야 해요. 그녀는 오래 생각할 필요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 다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차가 막 도시를 벗어났을 때 지혜 씨는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녀가 만났던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수첩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한 줄에 멈춰 섰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걸어갈 가치가 있는 길이다. 차는 논밭을 지나고 양철 지붕 집들을 지나고 이른 아침 장작불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들을 지났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든 바람은 습기와 함께 익숙한 흙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지혜 씨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고 자신의 선행이 얼마나 보상받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받는다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 씨의 이야기는 영광이나 박수갈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친절하게 살기를 선택한 한 사람의 조용하고 꾸준한 삶의 박자로 마무리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바쁘고 각박해지는 사회에서 선행이 당신을 더 부유하게 만들거나 매일 신문 일면에 실리게 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구원하고 결국에는 당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착한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친절이라도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때로는 차갑고 바쁜 사회 속에서 바로 이러한 조용한 행동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빛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긍정적인 가치를 전달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며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참여는 저희가 삶과 한국 문화에 가까운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메시지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